네, 정민혜 교수님께서는 2020년 보조공학기기 서비스 허브 구축 타당성 연구 보고서에서 맞춤 제작, 개발 연구, 총체적 수행 가능한 보조공학 지원센터 구축 타당성에 대해 말씀해 주신 바 있습니다. 공단의 맞춤 보조공학 센터가 초기에 해야 할 역할이 있으면 어떤 것이 있을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공단에서는 굉장히 많은 품목과 기기를 제공하고 계신데요. 지금은 이제 고용주가 신청을 해서 어떤 서류 심사를 통해서 이제 지원을 상용화기기 중심으로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이 어떤 기기 반납이나 제대로 사용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기 반납 비율을 보면 약 10%의 기기가 반납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연간 한 12억 정도의 그런 자원이 다시 공단으로 돌아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굉장한 손실인 것 같아요. 이제 이렇게 기기 반납을 함으로써 또 이제 고용도 불안정해지고 퇴사하는 장애인도 많아지시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 공단이 해야 될 일은 고용 안정과 고용 유지를 위해서는 정말 맞춤형부터 정말 작은 물품이라도 맞춤형으로 특히 이제 현장에 방문해서 직무와 연결하고 정말 직무에 필요한 기기가 무엇인지를 맞춤형 기기 또는 맞춤형 서비스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맞춤형 서비스를 하다 보면 현장에서 필요한 기기도 또 생각 아이디어도 또 얻을 수 있고요. 그런 것들이 연구로 이어질 수 있고 이렇게 또 산업의 발전도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맞춤 서비스를 통해서 우리 맞춤 보조공학 서비스가 해야 할 일들을 찾아 나가는 그런 역할을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맞춤 보조공학 센터에서는 맞춤형 기기 지원을 위해 개인별 특성부터 직무까지 분석할 수 있는 기능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장애인에게 맞춤형 기기를 지원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안전 문제 없이 기기를 이용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혹시 각 기관에서는 안전 문제를 위해 진행하는 서비스가 있을지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재활공학 서비스연구지원센터 권성진 실장님부터 안전 문제를 위해 센터에서 지원하는 서비스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는 기본적으로 서비스의 그 원칙을 세 가지 단계로 두고 서비스 제공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상용화된 기기를 먼저 지원을 하고 또 상용화된 기기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기기를 개조 제작하는 방법으로 지원하고 또 개조 제작으로 문제 해결이 어려울 경우에는 새로운 기기를 이제 만들어 제작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에서 상용화된 기기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보조기구에 대한 그 안전 인증과 관련된 어떤 제도는 없긴 하지만 오래전부터 이미 안정적으로 검증되어 있는 그런 상용 보조기기를 대여한다든가 아니면 또 별도의 어떤 안전 인증이 요구되는 그런 보조기기 같은 경우는 그런 안전 인증을 검사 완료된 그런 보조기기에 대해 먼저 선정을 해서 이제 대여를 하고요. 또 개조 제작적인 측면에서도 제조작의 어떤 방향 자체가 그 기기의 안정성을 이제 가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보조기기 개조 제작은 접근하지 않고요. 어떤 편의성 이제 중심으로 개조 제작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고 또 마지막으로 이제 실제로 그 기기를 제작할 경우에는 이제 그 기기에 대한 안전성을 고려해서 디자인하고 만들기도 하고 또 그런 경우에는 제가 지속적인 사례 관리를 통해 가지고 기기 사용에 문제는 없는지 또 사용 중에 또 어떤 위험에 노출될 상황이 발생되지 않는지 이런 부분들을 사례 관리를 통해서 안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사례 관리의 중요성을 한번 다시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럼 다음은 중앙보조기기센터 김동아 센터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그 보조기기의 안전성 문제는 결국은 보조기기라는 제품의 품질 인증 문제와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중앙보조기기 센터는 크게 사례관리 파트와 품질관리 파트로 나뉘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품질관리 파트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하는 부분이 보조기기의 품질 인증에 관한 부분입니다. 보조기기는 상당히 다양한 여러 가지 제품들이 포함되어 있고 최근 신기술과 신소재 등의 도입으로 인해서 나날이 그 품목수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까지의 보조기기는 크게 의료기기, 일상활동 보조기기, 의지보조기기 정도로 분류가 될 수 있고 각각의 그 법률에 의해서 품질이 관리되고 있습니다. 의료기기에 속하는 제품은 의료기기법에 그리고 공산품에 속하는 것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그리고 의지보조기기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서 의지보조기사가 제작을 하면서 품질 관리를 하고 있으나 상당히 많은 제품들의 경우에 이런 품질 인증의 사각지대에 지금 놓여 있고 매일매일 눈만 뜨면 새로운 제품들이 사실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적극적인 모니터링과 그리고 품질 인증이 부재한 제품들이 공적급여로 편입할 수 있도록 새로운 품질 기준들을 만들어내는 작업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저희는 중앙센터 차원에서 지역센터들과 더불어서 사용자 모니터링을 통해서 시급한 제품들 그리고 수요가 높아지는 제품들을 대상으로 품질 관리 기준을 하나씩 만들어가는 작업을 조금씩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작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자립생활지원용품 산업활성화 TF가 운영이 됐는데 이 TF를 통해서 복지부 내의 3개 급여 사업의 품목의 내구 연한 및 명칭을 포함한 품질 기준을 통합을 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에 지속적으로 신기술 보조기기, 로봇이라든지 여러 가지 3D 프린터로 만든 신소재가 들어간 제품들의 안전성 문제에 대해서 품질 기준을 만드는 문제들을 계속적으로 관리 방안을 만들기 위해 논의 중에 있고요. 이러한 새로운 제품들이 신속하게 공적급여의 품목에 들어갈 수 있는 어떤 절차 마련, 품질 적합 안정체계 구축, 그리고 공통 품질 기준 개발 연구 등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모니터링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직장 생활을 위해 지원되는 보조공학기기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바로 장애인의 이동성입니다. 공단에서는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차량용 보조공학기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김필수 교수님께서는 개인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요. 해외에서도 차량 개조에 대해 법적, 제도적으로 잘 되어 있다고 채널에서 말씀해 주신 바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네, 그 자동차 이 보조공학 기기에 대한 부분들은 큰 범주로 보게 되면 자동차 튜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동차를 본래의 목적에 맞춰서 또는 고성능이라든지 또 안전하게 만들면서 구조 변경을 해주는 것을 자동차 튜닝이라고 그러는데 이 보조공학 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애인의 장애 정도에 따라서 맞춤 전문으로 만들어주는 것 자체가 법적 제도적 부분으로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국내에서 다니는 일반 보조공학 기기를 적용시킨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안전 기준이 없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전에 굉장히 큰 장애가 되거든요. 특히 자동차라는 것 자체가 이동을 하면서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이동시켜줘야 되는데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일반인들에 비해서 기기 조작이나 판단 능력이 떨어질 수도 있고요. 시간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 보조공학 기기가 얼마큼 제대로 된 인증된 시스템이냐에 따라서 그 안전이 전제된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법적 제도적으로 좀 맞춤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지금 국내에서는 거의 전무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관련 부처가 국토교통부 또 실제로 시행기관이 교통안전공단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지난 정부부터 자동차 튜닝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네거티브 정책을 통해서 확대하는 부분들이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해서는 많이 확대가 됐는데 이상하게 이쪽 장애인 쪽의 보조공학 기기 쪽에 대해서는 아예 손도 안 대고 있고 인식조차 안 되고 있다는 건 상당히 큰 문제입니다.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 길거리에서는 안전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실제로 크로스 멤버라든지 이런 중요한 장치들을 자르고 직접적으로 집어넣은 경우에는 안전이 전제되지 못하거든요. 큰 사고가 유발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 해당 부서가 인식도 안 돼 있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선진국을 보게 되면 관련 부처가 다 모여서 역할 분담을 하고 또 시너지를 내고
특히 미래 모빌리티 쪽은 융합적인 부분이 많고 또 장애인의 보조공학 기기에 대한 것들은 더 그런 요소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좀 더 해외 선진 사례를 벤치마킹할 때 제도나 법적인 것, 또 융합적인 것 이것도 상당히 중요함을 강조할 수가 있고요. 제가 한 예를 들어서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요. 선진 각국에 가보게 되면 제도나 법적인 것들도 굉장히 잘 돼 있는 구조가 돼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도 이 대표적인 메이커인 토요타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빅사이트 같은데 상시 전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가보게 되면은 한 30종, 40종의 장애인 관련 이 보조공학 기기가 장착된 이 새로운 차를 항상 전시 모델이 바뀌고 있어요. 시스템도 바뀌고 있거든요. 그런 걸 가서 한 3, 40종을 볼 때마다 항상 부러운 거예요. 국내에서는 실제로 이 관련된 이 이제 모터쇼를 진행하더라도 장애인 관련해서 저는 5년 전인가요? 그때 현대자동차가 이지무브라고 스타렉스 뒤에서 장애인 휠체어를 자동으로 오르내리는 이지무브라는 이 모델 전시한 이후에 한 번도 수십 년 동안에 전시된 걸 못 볼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자동차 제작사도 좀 이런 인식 제고가 좀 필요하고 관련 정부 부처 역할들이 다 틀리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들 특히 강조하고 싶고 얼마든지 해외의 선진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끄집어내서 한국형 선진 모델로 안착시킬 수 있는 사례는 분명히 많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상당히 좀 아쉽고 좀 빠른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할 수가 있습니다. 네, 교수님께서 해외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국내에서도 사실 현대차나 기아차 같이 그 최첨단 기술을 가지고 있는 자동차 제조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자동차 제조사와 공단이 좀 연계해서 차량용 보조공학 기기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지 좀 뭐 기능이나 사례에 대해서 예시를 들어주실 수 있으실까요? 일단 이 정부 각 부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국내에서 산업통상자원부 같은 데는 R&D에 대한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장애인 관련 보조공학 기기의 어떤 개발이라든지 원천 기술 확보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이라고 볼 수 있는데 또 이것에 대한 인식은 또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중요하고 또 실질적으로 튜닝에 관련된 이행에 관련돼서는 국토교통부의 자동차 관리법에 해당이 되거든요.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우리 고용공단에 있어서는 실제로 해당되는 사람의 맞춤 전문의 역할을 지원을 해주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또 실질적으로 보건복지부나 이런 부분들은 법적 제도적 부분에 대한 안착을 상당히 좀 역할 분담을 해준다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특히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이 국내가 선진 사례에 비해서 이 보조공학 기기라든지 지원 시스템 자체가 굉장히 낙후되어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근데 미래 모빌리티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있죠. 최근에 들어와서 전기차 쪽으로 급회전하고 있습니다. 이 전기차 자체는 전기에너지도 풍부하지만은 실제로 시스템 자체를 융합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 보조공학 기기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기반이 전기차 기반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아까도 이제 우리 정 교수님하고도 그런 얘기를 잠깐 말씀 나눴지만은 장애인분들이 예를 들어서 앞차의 간격을 자동으로 조정해주고 속도를 해주는 전방 조절 장치, 우리가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장치, 사선 이탈 경보 장치, 이게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자율주행 기능이 중요하지만은 장애인을 위해서는 이게 너다섯 배 더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기차를 기반으로 해서 자율주행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기술들을 좀 융합을 한다면은 장애인분들한테 보조공학 기기를 한두 단계를 업데이트 시킬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기회라고 보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샘플 모델로 해서 현대차 같은 국내 대표적인 모델이 좀 나오고 또 국토부라든지 산업부 또 보건복지부라든지 고용공단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이 역할에 대한 것들을 하나의 모델로 좀 그림을 하나 그려간다면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된다 이렇게도 보고 있고 또 인식 제고도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항상 그런 큰 그림으로 볼 때는 90% 이상이 후천적인 장애다 이런 얘기를 보통 하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장애인과 일반인에 대한 차이는 종이 한 장 차이라는 얘기를 항상 하거든요. 그런 부분의 인식 제고가 일단은 좀 필요하고 홍보나 캠페인을 통해서 이 보조공학 기기의 중요성에 대한 부분들,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극대화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라는 거, 그런 측면에서 그런 부분들을 아마 그림을 그리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물리적인 차량 개조뿐 아니라 자율주행처럼 소프트웨어적인 개조 역시 동반되면 장애인 근로자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맞춤 보조공학 센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나눠볼 텐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해마다 늘어나는 보조공학 기기 수요에 맞춰 올해 연말에는 맞춤 보조공학 센터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럼 센터의 최종적인 역할과 비전에 대해서 패널분들께서 생각하시는 그림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필수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일단 역할 분담에 대해서는 한꺼번에 큰 욕심 부리기보다도요, 우리가 좀 선진국 대비해서는 두세 단계 떨어져 있는 부분이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선진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한국형 모델 정립이 중요하다. 그리고 역할 분담을 하고 있는데 정부 각 부처끼리 이기주의라든지 부처 간의 어떤 이 자기 거를 챙기는 이런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사각지대가 너무 많아요. 근데 이 보조공학에 대한 부분들은 특히 장애인의 이동권에 관련된 부분들은 융합적인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지금의 자동차 자체가 미래 모빌리티 쪽으로 가면은 융합적인 부분으로 완전히 바뀌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이 보조공학 기기가 미래 모빌리티 쪽에도 그림이 딱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좀 더 정부의 각 부서의 역할 그리고 이거를 끌어서 같이 융합적으로 모을 수 있는 뭐 위원회도 좋고 아니면은 상위 기관이나 아니면은 이 코디네이터 같은 것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인식 제어가 안 돼 있는 부서를 좀 끌어들여서 역할 분담을 하고 또 R&D 비용을 마련해서 원천 기술을 확보한다든지 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차값은 2, 3천만 원인데 실제로 여기에 끼는 보조공학 기기 자체는 4, 5천만 원.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얼마큼 국산화시켜서 가격을 낮추고 실제로 맞춤 전문의 보조공학 시스템을 만들어주는가? 이런 부분들은 하나하나 좀 챙겨야 되지 않느냐라는 측면에서 저는 이 나무를 보는 시각도 중요하지만 산을 보는 시각 크게 보고 정부의 각 부처의 역할에 대한 것들 또 이거를 모으는 거 또 이거를 모아서 어떤 법적 제도적 부분으로 굴려주는 거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각 장애인의 맞춤 전문으로 해서 혜택까지 가는 그림 이 최종 목적지까지 좀 하나의 그럼 이 블록 다이어그램을 좀 하나 그려서 갈 수 있는 것들 요거를 하나 좀 구체화시켰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 그리기 위해서는 이렇게 큰 그림이 좀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게 해야 될 시점이다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죠. 네,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다부처의 연계 또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정민혜 교수님께서 다음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저도 김필수 교수님 말씀에 이제 동감을 하고 동의를 하는데요. 이제 개발 측면에서도 이렇게 협업이 필요하고 서비스 제공 측면에서도 또 이런 협업이 필요한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맞춤형 서비스를 하는데 그 중심은 장애인이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보조공학 기기를 제공하는 사부 1처에서 9개 사업이나 진행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많은 자원을 지금 제공하려고 정부에서는 노력을 하는데 막상 장애인 분들은 너무 힘들 것 같아요. 내가 이제 어느 부에 진짜 뭐 보건복지부에 그런 보조기기를 신청을 해야 될지 장애인 고용공단에서 어떤 직업에 관련된 기기를 신청해야 될지는 장애인 당사자는 너무 힘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장애인 고용공단에 생기는 그런 센터에서는 좀 원스톱으로 꼭 장애인의 직업 그러니까 취업을 한 장애인뿐만 아니고 이제 그분들도 마찬가지고 또 이제 구직자도 마찬가지고 모든 장애인들이 방문해서 상담을 통해서 내가 해당하고 지원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다 같이 지원해주는 그런 통합적인 서비스를 구축하면 참 좋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려면 이제 결국 전문가가 필요한데 이미 우리 국가 자격으로 보조공학사라는 자격이 4년간 배출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이 각 부처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을 잘 아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적극 인재를 이용하셔가지고 그런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어디를 가든지 정말 중앙보조기기 센터를 가던 또 경기도 보조공학센터를 가던 이런 그 원스톱 서비스를 다 같이 지원해 주는 것이 참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정민혜 교수님께서도 부처 간의 연계를 통해서 장애인 입장에서 원스톱 서비스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중앙보조기기센터 김동아 센터장님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이렇게 좋은 취지의 그 맞춤형 보조기기 센터가 출발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을 하고요.
저는 앞에서 두 분이 너무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조금 더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장애인 당사자, 그러니까 사용자와 그리고 이것을 실제로 개발을 하거나 개조를 할 수 있는 분들과의 연계가 쉽고 자유롭게 일어날 수 있는 센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욕구는 장애인에게서 출발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맞춤형 보조기기를 만들려고 하면 제한된 센터 내에서 다 만들 수 없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보조기기가 됐던 뭐 자동차가 됐던 공산품이 됐던 생산하시는 분들과의 연계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분들의 인식이 바뀌어지고 또 개조를 하거나 맞춤형으로 바꿀 때 적절하고 안전성이 담보된 상황에서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네트워킹이 잘 되어서 장애인들은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고 또 센터에서는 많은 네트워킹을 통해서 제대로 이 맞춤형 보조기기를 제작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졌으면 하고요. 그러한 과정에서 각종 여러 가지 그 DB가 구축이 되고 통계가 좀 구축이 됐으면 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근로를 하시는 분들이 어떤 직업을 가질 때는 어떤 보조기기를 어떻게 고치는 것들이 필요하고 또 작업 환경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틀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DB들이 갖추어지는 것이 센터의 사업 방향이나 향후의 국가의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데 밑거름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좀 꼭 잘 구축이 되었으면 하고요. 세 번째로는 기존에 있는 센터들이 많습니다. 저희 중앙센터나 뭐 경기도 공학센터도 있고 그 위에 여러 센터들이 있는데 기존의 이런 센터들과의 네트워킹이 여러 가지 정보 교류나 또 서로 필요할 때는 여러 가지로 주거니 받거니 하고 서로 특성 있게 또는 겹치면서 공유를 할 수 있으면 장애인들한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차원에서 이런 맞춤형 보조기기를 만드실 때 DB도 구축하시고 만드는 매뉴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서로가 공유할 수 있는 장이 이루어진다라면 꼭 장애인분이 여기 오지 않고 전국 어디 가거나 다른 센터를 가서도 만드실 수 있는 계기가 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이루어지는 종합적인 센터가 된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동아 센터장님께서도 네트워킹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 재활공학 서비스 연구지원센터 권성진 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다른 이제 교수님들께서 좀 약간 거시적인 측면에서 이제 맞춤 보조기 센터의 역할과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다면 저는 조금 더 미시적인 측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센터를 이용하는 근로장애인 측면에서 좀 센터 역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 그간의 장애인 그러니까 공단에서는 근로장애인들을 위해서 근로장애인이 필요로 하는 보조기기에 대한 어떤 지원 체계는 굉장히 잘 갖춰졌다고 생각합니다. 또 경험적으로도 그렇고 또 어떤 제도적인 측면에서도 이미 그런 부분에서는 좀 안정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맞춤 보조기 센터가 만들어진다면 이제 이 맞춤 보조기 센터의 역할은 그 다음 단계를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다음 단계가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는 장애인 당사자분들이 사용하는 어떤 보조기기에 초점이 맞췄다면 그거는 그대로 유지를 하되 이 맞춤 센터에서는 뭐냐면 그 근로장애인이 근로를 하고 있는 작업 환경에 대한 부분에 대한 개선이라든지 아니면 작업 프로세스에 대한 이런 개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좀 더 복합적인 어떤 문제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거는 보통 이제 그러니까 뭐 어떤 제조 기반의 어떤 공장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이제 직업적인 어떤 질환을 유발시키는 그런 유해 환경 요소나 작업 요소를 평가해서 개선을 하는 것처럼 그런 맥락으로 어떤 이제 근로장애인이 이제 근로하고 있는 어떤 환경에 대한 평가뿐만 아니라 그 근로장애인이 참여하고 있는 어떤 그 작업의 프로세스들을 좀 분석을 해서 그렇게 또 어떤 직업적인 어떤 질환을 유발시킬 수 있는 그런 것도 개선이 필요하고 또한 또 효율적으로 또 어떻게 공정을 리뉴얼해서 이제 그 세팅할 것인가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같이 좀 염두를 한다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근로장애인 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종합적인 문제, 그러니까 보조기기에 대한 문제는 이미 잘 하고 계셨으니까 그걸 유지하고
또 환경, 이제 근로 환경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까지 다 같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역할까지 한다면 진정한 이제 근로 장애인 분들을 위한 맞춤 보조기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바람입니다. 네, 권성진 실장님께서는 장애인 근로자의 개인적인 특징뿐만 아니라 그 근로자가 작업하는 작업 환경에 대한 개선까지 이루어져야 된다고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긴 시간 동안 보조공학기기 지원 서비스의 현재 한계부터 향후 나아갈 방향까지 다양한 주제에 대해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눠봤는데요. 그럼 마지막으로 패널분들께 물으며 웨비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본인에게 있어 보조공학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어떤 것이 될지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권선진 실장님부터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저희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아서 항상 저희 이렇게 센터가 지향하는 이제 보조기기에 대한 어떤 모티브가 있는데요. 저희는 이제 보조기기를 날개 달기라고 생각합니다. 장애인의 삶에 날개를 달아주는데 그 날개 달기의 기자가 기술, 그 기술을 통해서 장애인 분들이 원하시는 어떤 활동과 꿈을 이렇게 자유롭게 누릴 수 있는 날개를 달아주는 그런 이제 기술을 보조기기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보조기기를 장애인의 날개 달기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역시 저도 그 생각으로 이 업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네, 날개달기라고 정의를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아 센터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저는 보조기기는 장애인의 친구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보조기기가 너무 멀리 있어서도 안 되고요. 제품은 너무 좋지만 너무 고가이거나 너무 불편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아주 친한 짝꿍 친구처럼 내 옆에 늘 있으면서 내가 늘 편하게 쓸 수 있고 항상 서로가 같이 할 수 있는 관계. 그러면 장애인이 내 몸같이 내 친구같이 같이 하면서 많은 활동을 같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친구다라는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 네, 공단 역시 장애인 근로자의 친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봐야겠는데요. 그럼 다음으로 정민혜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저는 보조공학기기는 같이 대박이다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그 의미는 이제 사용하시는 장애인들뿐만이 아니고 서비스를 제공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기기를 개발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고용주들 다 같이 이렇게 장애인의 기능이 향상되면 서로 기쁘고 서로의 가치를 서로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서로 꼭 장애인 분만 이렇게 혜택이 가는 게 아니고 보조기기와 장애인을 둘러싼 모든 팀들이 다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대박의 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공단에서도 장애인 근로자뿐 아니라 고용주, 장애인 근로자의 가족까지 모두에게 대박이 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김필수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이 보조공학은 한마디로 정의드리면은 이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시작과 끝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이 장애인에 대한 부분들은 이동권에 대한 부분이 삶을 사느냐 죽느냐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동권에 대한 부분들을 항상 강조하지만은 수단에 대한 부분들이 한정되어 있던 것은 사실이거든요. 근데 이 보조공학이 그런 부분을 메꿔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이 부분이 시작과 끝을 어떻게 맺어주느냐가 삶 자체의 어떤 가치를 인정해준다. 또 그거를 꽃피우게 만들어준다는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조공학 자체의 꽃을 피는 것이 시작과 끝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공단에서도 장애인 근로자가 보조공학의 시작과 끝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긴 시간 토론에 참석해 주신 패널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 제16회 대한민국 보조공학기기 박람회 웨비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